안녕하세요. 잡학사전 진행의 정가은입니다. 오늘은 이도하, 김수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들과 비슷한 속도로 뛰는 것보다 나만의 명확한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즘입니다. 직업과 일터의 경계가 빠르게 바뀌면서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커다란 변화의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흐름을 읽어낸다면 지금이 바로 나만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 최선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숨겨진 가능성을 찾고 앞으로의 커리어를 더욱 단단하게 지탱해줄 든든한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아는 만큼 눈앞에 펼쳐지는 기회의 세계, 잡학사전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전국 고용센터를 단순 행정처리기관에서 AI 기반의 맞춤형 일자리 매칭 및 상담 거점으로 전면 개편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같은 단순 반복 업무는 AI로 자동화해 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심층 상담의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구직자는 나만의 AI 고용센터와 1:1 전담 상담사를 통해 밀착 지원을 받게 되며 기업 역시 AI 공고 작성 및 지원금 추천 등 원스톱 채용 토탈 케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현장의 상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상담 조직과 행정, 부정수급 관리 조직을 분리하고 직원 교육 체계도 전면 재설계합니다.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고용센터를 국민의 졸업부터 은퇴까지 전 생애주기 일자리 여정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임금 근로자가 4개월 연속 감소하며 고용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역대 네 번째인 이번 줄 감소는 청년층과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 등 AI 영향이 미친 분야를 중심으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줄어든 임금 근로자 빈자리는 30대와 60대 중심의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가 늘어나며 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채용 지연과 기술 창업 증가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자발적 창업 증가로 노동시장이 저채용 사회로 진입하면서 전반적인 소득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회 안전망이 취약한 비임금 근로자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향후 경제적 충격 발생 시 고용시장이 받을 타격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예방과 임대인, 임차인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를 내놨습니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인 허그가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 운용하며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집주인에게 매월 월세처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임차인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고 보증금을 공공기관이 관리하여 전세 사기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펀드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얻게 되며 보증금 2억 원 기준 월 73만 원 수준의 수익을 지급받습니다. 월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익률은 6개월마다 재결정되며 우선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사업 참여 임대인을 모집하고 연말부터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이도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전기차가 매년 늘어나면서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의 풍경도 참 많이 바뀌었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도로 뒤편 수명이 다한 배터리들이 모이는 곳인데요. 오늘 현장 속으로 해서 만나볼 직업은 버려진 배터리를 두 번째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들, 바로 배터리 진단 재제조 전문가입니다. 오는 2030년이면 전 세계적으로 배출되는 전기차 폐배터리 수가 수백만 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폐배터리를 그냥 버리면 엄청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 폐기물이 되지만 잘 다듬으면 수십조 원의 가치를 지닌 도시 광산이 됩니다. 전기차에서 떼어낸 배터리라 할지라도 실내 내부 에너지 용량은 70에서 80% 이상 짱짱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배터리 진단 재제조 전문가는 현장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할까요? 가장 먼저 수행하는 핵심 업무는 바로 SOH, 즉 배터리의 건강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는 일입니다. 수백 볼트의 고전압이 흐르는 배터리 팩을 수거해 안전하게 방전시킨 뒤
개별 셀마다 전압과 저항, 수명 데이터를 측정합니다. 이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상태를 읽어내며 이 배터리를 에너지 저장 장치나 농기구용으로 다시 쓸지 아니면 분해해서 리튬, 니켈 같은 희귀 금속을 뽑아낼지 결정하는 엄격한 판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진단이 끝난 배터리는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고 모듈을 재조립하는 정밀 재제조 공정을 거칩니다. 과거의 정비사들이 엔진 오일을 만지며 정비했다면 오늘날의 배터리 재제조 전문가들은 복잡한 화학 데이터와 전기 전자회로 그리고 안전 규격을 다루는 첨단 기술자들입니다. 친환경과 탄소 중립이 세계적인 화두가 된 지금 이들은 단순한 정비 노동자를 넘어 순환 경제의 핵심을 지키는 필수 인력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버려진 자원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고 기술에 환경적 가치를 더하는 사람들, 배터리 진단 재제조 전문가는 미래 모빌리티와 에너지 산업을 지탱하는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버려지는 폐배터리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가치를 재창출하는 배터리 진단 재제조 전문가, 친환경 미래를 만들어가는 대표적인 자원순환형 이색 직업이었습니다. 다음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김수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취업 길잡이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요즘 취업 준비하시면서 챗GPT 같은 생성형 AI 활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소서 틀을 잡거나 문장을 다듬을 때 AI만큼 똑똑한 도구가 없죠. 그런데 최근 주요 대기업과 공공기관 인사팀에서 자소서 AI 작성 감지 프로그램을 잇따라 도입하면서 취준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AI 도움 조금 받았다고 표절로 걸려서 탈락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 때문인데요. 오늘 잡정보에서는 AI 감지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AI를 활용하면서도 감지망을 피하는 자소서 경험 융합 서술 기술을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업 인사팀이 쓰는 AI 감지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부터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AI 감지 프로그램은 문장의 유창성이 아니라 정형성과 예측 가능성을 파악합니다. AI가 쓴 글은 문장 구조가 지나치게 정갈하고 또한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같은 상투적인 접속사나 패턴이 일정하게 반복되는데요. 특히 인터넷에 떠도는 합격 자소서나 AI 기본 템플릿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문장과 문장 사이의 단업 조합 확률이 획일화되어서 감지기에서 AI 작성 확률 90% 이상으로 빨간불이 켜지게 된다고 합니다. 즉 너무 매끄럽고 뻔한 문장이 오히려 감지의 표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AI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감지 시스템을 통과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핵심은 자신만의 구체적 수치와 고유 경험 융합에 있습니다. AI는 문장을 매끄럽게 다듬어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현장에서 겪은 진짜 실패 경험이나 구체적인 숫자로 된 성과는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I에게 프로젝트 성공 경험 써줘 라고 하면 팀원들과 협력하여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라는 뻔한 문장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에 3주 동안 매일 밤 9시까지 동아리 부원 5명과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방문자 수를 15% 올렸다처럼 나만의 세부 수치와 구체적 상황을 섞어 넣으면 AI 감지기는 이를 인간 고유의 독창적인 문장으로 인식합니다. AI에게는 전체적인 문맥과 개요만 잡게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알맹이 사례는 반드시 본인의 실제 에피소드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출 전 꼭 해야 할 3단계 마감 체크법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AI가 추천해준 문장 중 상투적인 수식어나 추상적인 단어는 싹 덜어내야 합니다. 둘째, 문장의 길이를 일정하게 맞추지 말고 길고 짧은 문장을 자연스럽게 섞어 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작성한 글을 입으로 직접 읽어보면서 어색하거나 너무 딱딱한 표현을 나만의 말투로 다듬기입니다. AI를 단순 대필업자가 아니라 문장 교정을 도와주는 보조 도구로 활용할 때 여러분의 자소서는 감지 시스템을 완전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사 담당자가 진짜 보고 싶어하는 것은 매끄러운 문장이 아니라 문장 속에 담긴 여러분의 진짜 경험이라는 점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팁으로 나만의 매력적인 자소서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잡정보였습니다.
자소서 작성 시 AI는 뼈대를 잡는 보조도구로만 활용하고 나만의 구체적인 수치와 진짜 경험을 채워넣는 것이 감지 시스템을 통과하는 가장 확실한 전략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기다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직업, 미래 유망 직종 등을 소개하는 직업의 세계 시간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큰 다중추돌 사고가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갑자기 낀 짙은 안개 때문에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천재지변이었다고 주장하고요. 보험사 측은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이라며 팽팽하게 맞섭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구간에는 블랙박스나 CCTV마저 머통이었던 상태죠. 자, 이럴 때 사건이 일어난 정확한 그날, 그 시간, 그 10m 남짓한 도로 위에 진짜로 안개가 짙게 끼었는지 아닌지 도대체 누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직업의 세계에서는 소개해드릴 분은 바로 이런 미스터리를 과학적으로 풀어내는 사람들입니다. 날씨가 곧 결정적 증거가 되는 시대의 명탐정, 바로 기상감정사입니다. 기상감정사는 쉽게 말해 과거의 날씨를 과학적으로 추적하고 복원해내는 국가공인 전문가입니다. 그냥 기상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과거 날씨 기록 찾아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현장의 현실은 절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상청의 공식 관측소는 전국에 띄엄띄엄 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가 난 지점은 산기슭인데 가장 가까운 기상 관측소는 10km 떨어진 도심 한가운데 있을 수도 있죠. 도심에는 비가 안 왔지만 산기슭 도로에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졌을 수도 있고요. 기상감정사는 바로 이 관측소와 사고 현장 사이의 빈 공간을 과학으로 메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기상청 데이터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기상 위성 데이터, 레이더 영상, 그리고 전국 곳곳에 거미줄처럼 설치된 자동 기상 관측 장비에 방대한 원시 데이터를 끌어모읍니다. 여기에 사건 현장의 지형적 특성, 예를 들어 산에 가려진 응달인지, 바닷바람이 계곡을 타고 들어오는 지형인지까지 복합적으로 계산을 하죠. 이렇게 고도의 물리적 계산과 수치 모델링 분석을 거쳐서 반경 수십 미터 단위의 아주 미세한 기상 상태를 1분 단위로 쪼개어 정밀하게 복원해냅니다. 말 그대로 시공간을 되돌려 그날의 날씨를 3D로 재구성하는 거죠. 실제로 기상감정사의 감정서는 법원이나 보험 분쟁에서 사건의 판도를 뒤집는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됩니다. 건설 현장에서 강풍으로 타워 크레인이 무너지는 대형 사고가 났을 때를 예로 들어볼까요? 건설사는 보통 예측 불가능한 돌풍이었다며 책임을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기상감정사가 당시의 기압 배치와 지형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그 정도 바람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규정상 크레인 작업을 멈췄어야 할 풍속이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으면서 사고의 책임 소재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또 여름철 집중호우로 농작물이 몽땅 물에 잠겼을 때도 이들의 역할이 빛을 발합니다. 지자체의 배수시설 불량으로 인한 인재인지 아니면 배수 능력을 초과한 기록적인 폭우라는 천재지변인지를 정확한 강수량 수치로 증명해서 억울한 농민들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돕기도 하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호우나 기습적인 우박, 도로 위 암살자로 불리는 블랙아이스 등 예측하기 힘든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기상감정사를 찾는 곳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날씨로 인한 경제적 분쟁 규모가 커질수록 팩트를 가려줄 전문가의 수요가 급증하는 거겠죠. 보통 날씨 전문가라고 하면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미래를 예측하는 예보관을 먼저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억울한 사람을 돕고 복잡히 얽힌 분쟁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과거의 날씨를 집요하게 파헤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 참 흥미롭지 않나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빗방울 하나, 바람 한 점도 누군가에는 진실을 밝히는 결정적 단서가 됩니다. 날씨를 잃고 진실을 쫓는 과학수사대, 기상감정사의 세계,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였습니다. 사고 현장에 숨겨진 날씨를 철저히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복원해내어 복잡한 분쟁의 진실을 밝혀주는 매력적인 미래 직업, 기상감정사의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다시 들여다보는 잡토크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대한민국 수많은 직장인들의 머릿속을 스치는 공통의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뭐 입고 가지인데요. 날씨에 맞추랴, 일정을 고려하랴, 거기다 상사 눈치까지 보랴. 아침마다 옷장 앞에서 서성이는 시간만 모아도 일주일에 한두 시간은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잡토크에서 다뤄볼 주제는 바로 매일 아침 우리를 깊은 고민에 빠뜨리는 출근 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깔끔하게 정해진 유니폼이나 명확한 드레스 코드가 편할까요? 아니면 개인의 개성과 편안함을 살릴 수 있는 완전한 사복 자율화가 좋을까요? 두 분은 매일 아침 출근 준비할 때 옷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본 경험 다들 있으신가요? 네, 저는 솔직히 아침마다 출근 룩을 고르는 게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한데요. 이제 어제 입은 옷을 오늘 또 입자니 괜히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오늘 이 옷을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을까? 아니면 너무 과하게 격식을 차렸나 같이 신경을 쓰다 보면 출근을 하기도 전에 에너지가 다 고갈되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옷장엔 옷이 빽빽한데 막상 입으려고 하면 입을 옷이 없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깔끔한 유니폼이 제공되거나 확실한 복장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환경이 훨씬 마음이 편안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도하 아나운서가 아침마다 느끼는 그 피로감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 사복 자율화를 적극 지지하는 편인데요. 우리가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회사잖아요. 딱딱하고 답답한 옷을 입고 모니터 앞에 앉아 있으면 몸도 긴장하고 능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편안한 맨투맨이나 청바지를 입고 일할 때 업무 집중도도 훨씬 잘 되잖아요. 게다가 패션도 엄연히 나를 표현하는 수단인데 매일 똑같이 찍어낸 듯한 옷만 입어야 한다면 직장 생활이 너무 답답하고 건조할 것 같지 않나요? 네, 첫 마디부터 두 분의 취향과 가치관이 아주 확실하게 나눠지네요. 수연 아나운서는 선택의 피로감을 줄여주는 유니폼과 정돈된 통일감을, 도하 아나운서는 작업 효율을 높이는 편안함과 개성 표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사실 최근 수년간 기업들 사이에서 자율복장제나 반바지 출근 같은 파격적인 시도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하 아나운서 말대로 현실에서는 말만 자율이라 선을 지키기 좀 애매해서 오히려 더 헷갈린다 하는 불만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저는 그 애매함이 가장 큰 문제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회사에서는 자율적으로 편하게 입고 오세요라고 말씀을 하셔서 조금 편한 차림으로 출근을 했더니 복도에서 만난 상사분께서 오늘 어디 놀러 가나요? 라고 이제 뼈 있는 한마디를 던지시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그날 하루는 종일 좌불안석이 되기도 합니다. 차라리 정해진 유니폼이 있거나 명확한 규정이 있으면 이런 눈치 싸움이나 불필요한 감정 소비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죠. 게다가 매달 출근용 옷을 사느라 들어가는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아주 현실적인 장점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건 복장 자율화 자체의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조직 내에 여전히 남아있는 눈치 문화나 꼰대 문화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창의적이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자랑하는 IT 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을 보면 복장의 자유가 생각의 자유와 유연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성원에게 복장을 자율적으로 맡길수록 회사에서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신뢰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이는 자연스럽게 책임감 있는 업무 태도로 연결된다고도 합니다. 네,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 이게 단순한 옷 문제가 아니라 결국 조직의 소통 방식과 문화 이야기까지 깊게 이어지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보겠습니다.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직장인과 회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출근룩 문화,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회사가 최소한의 그 드레스 코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꼭 유니폼으로 통일하지 않더라도 기준의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거죠. 가이드라인이 명확하면 아침마다 옷장 앞에서 서성이는 시간도 줄어들고 상사나 동료의 눈치를 볼 필요도 사라질 테니까요. 네, 저는 가이드라인으로 틀을 짜기보다는요. 타인의 복장에 왈가왈부하지 않는 진짜 자율과 존중을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외형적인 격식보다는 내가 일하기 가장 편안한 상태를 인정해주는 거죠.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영업직이 아니라면 업무 성과와 아무 상관없는 복장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프로페셔널함이나 태도를 지레짐작하고 평가하지 않는 성숙한 조직 문화가 먼저 정착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치열한 토론을 들어봤는데요. 유니폼이든 완전 사복 자율이든
핵심은 아침 출근길에 스트레스를 줄이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유니폼이 주는 정돈됨과 고민 없는 편리함도, 사복이 주는 편안함과 자신만의 개성도 모두 저마다의 분명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옷 입고 출근하셨나요? 오늘 잡토크에서는 출근룩 고민과 오피스룩 문화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하는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자빈 스토리 노하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직업을 통해 이야기를 전해드린 시간 자빈 스토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인물에게는 조금 특이한 이력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고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취업했으며 회사를 나온 뒤에는 기자가 되고 그 후에는 슈퍼모델 선발대회에 도전했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카메라 앞에서 다양한 인물을 연기하는 배우가 됐습니다. 회사원에서 기자, 모델을 거쳐 배우까지 여러 번의 선택 끝에 자신이 원하는 일을 진짜로 찾은 사람, 배우 진기주입니다. 진기주는 중앙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신문방송학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삼성 SDS에 입사해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꿈꾸는 대기업이지만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 자신이 정말 원하는 길인지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일을 해보기로 결심하는데요. 첫 번째 명함을 내려놓고 다시 새로운 진로를 찾아 떠나 나섭니다. 회사를 나온 진기주가 향한 곳은 방송국이었습니다. 언론사 시험을 준비한 뒤 지원 강원 민방에서 수습기자로 일을 시작하는데요. 직접 현장을 뛰고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취재하고 듣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오래전부터 품어온 하나의 꿈이 남아 있었는데요. 바로 연기였습니다. 결국 진기주는 또 한 번 익숙해지기 시작한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2014년 진기주는 SBS 슈퍼모델 선발대회에 도전해 입상합니다. 회사원과 기자를 거쳤던 사람이 이번에는 무대 위에 선 건데요. 이 도전을 계기로 연예계에 들어선 뒤 2015년 드라마 두 번째 20살을 통해 배우로 데뷔합니다. 이후 영화 리틀 포레스트와 드라마 미스티 등 여러 작품을 통해 얼굴을 알렸는데요. 돌고 돌아 마음속에 품고 있던 배우라는 꿈에 도전하게 된 겁니다. 진기주의 이력이 흥미로운 이유는 이전의 직업들이 단순히 지나간 경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조직 속에서 일하는 방법을 배웠고 기자로 활동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모델 무대에서는 카메라와 대중 앞에 서는 경험을 했는데요. 서로 전혀 달라 보이는 경험들이 결국 다양한 인물을 이해하고 표현해야 하는 배우의 일과 다시 연결됐습니다. 최근까지도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동하며 자신만의 필모그래피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진로를 정할 때 한 번 선택한 길을 계속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기주의 커리어에는 서로 다른 4개의 직업이 있습니다. 공대생에서 회사원으로, 회사원에서 기자로, 그리고 다시 모델을 거쳐 배우로. 겉으로 보면 여러 번 길을 바꾼 것 같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길을 걸을 때마다 이전의 경험은 또 다른 자산이 됐는데요. 진로에는 반드시 하나의 정답이나 고든 길만 있는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 번의 선택을 거치며 자신에게 맞는 길을 만들어온 배우 진기주. 지금까지 자빈 스토리였습니다. 대기업 직원부터 기자, 모델을 거쳐 마침내 꿈꾸던 배우가 된 진기주 씨처럼 거쳐온 수많은 경험과 도전이 모여 결국 나만의 단단한 길이 된다는 걸 보여준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번 시간에는 경제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유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로봇이 춤도 추고 공도 차는 시대인데 정작 빨래개는 로봇은 왜 없을까요? 오늘 경제를 보는 일터에서는 이 질문에서 출발해 산업 현장을 바꾸고 있는 피지컬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어떻게 바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피지컬 AI 확산의 배경에는 흥미로운 역설이 있습니다. 로봇이 사람 일자리를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채울 사람이 없어서 도입되고 있던 건데요. 글로벌 인력난은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 글로벌 인력 조사기관의 2026년 조사에서는 전 세계 기업 72%가 필요한 인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고, 이 수치는 여러 해 70%를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제조업체들은 2030년까지 210만 개 일자리가 채워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일본 역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한 럭셈부르크 건설회사 대표는 위험한 작업일수록 로봇 도입의 우선순위가 된다며 터널 공사 현장에서는 사람 대신 로봇이 계속 굴착 작업을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로봇은 어떻게 사람 대신 일을 배울까요? 로봇이 실제로 물건을 옮기고 조립하려면 재질과 조명,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의 물리 법칙을 미리 익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목받는 것이 합성 데이터입니다. 실제 현장을 일일이 촬영해 모으는 대신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로봇이 경험할 법한 상황을 가상으로 만들어 학습시키는 방식인데요. 국내 스타트업 스카이 인텔리전스는 이 합성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입니다. 엔비디아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품의 흠집, 조명, 카메라 노이즈 같은 변수를 수많은 경우의 수로 구현해 로봇에게 미리 학습시킵니다. 이 같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엔비디아의 파트너로 선정됐고 글로벌 산업용 로봇 기업 ABB 로보틱스와도 협력을 맺었습니다. 회사는 스스로를 로봇의 교과서와 문제집을 만드는 회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일자리를 대신하는 동안 그 로봇을 가르치는 새로운 일자리도 함께 생겨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로봇 기업들의 채용 공고를 보면 데이터 수집과 가공 전 과정을 설계하고 학습용 데이터셋을 검증 표준화하는 AI 데이터 어노테이션 전문가 같은 직군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한 물류 로봇 기업의 채용 공고에서는 합성 데이터와 자동 라벨링, 데이터셋 버전 관리 경험을 갖춘 인력을 찾기도 했는데요. 북미 로보틱스 업계 분석에서도 이제 기업들은 단순히 기계를 만들 사람이 아니라 지능형 시스템을 설계할 사람을 찾고 있다며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같은 세부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로봇의 몸을 만드는 기술만큼 로봇을 가르치는 기술도 새로운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피지컬 AI는 결국 일자리를 줄이는 기술일까요? 전망은 엇갈립니다. 한 국제기구의 2025년 미래 일자리 보고서는 향후 5년간 AI로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더 많아 전 세계적으로 순 7,800만 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AI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스스로 대체 위험을 더 크게 느끼는 이중적인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컨설팅 업계 분석도 비슷합니다. 창고와 물류 분야가 피지컬 AI 로봇을 가장 먼저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이유보다도 인력난 압박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로봇이 사람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사람이 구해지지 않는 자리부터 채워나가는 모습에 가깝다는 겁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피지컬 AI는 아직 사람의 일자리를 통째로 빼앗는 기술이라기보다 사람이 부족한 곳을 채우며 새로운 직업을 함께 만들어내는 기술에 가깝습니다. 다만 그 변화의 속도만큼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인력난을 채우고 로봇을 가르치는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는 피지컬 AI처럼 로봇은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기보다는 함께 공존하며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데이터로 본 일터 잡이슈 시간입니다.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요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도하 아나운서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두 분은 혹시 요즘 청첩장이나 경조사 소식을 들으면 반가우면서도 은근히 머릿속으로 생각이 많아지지 않나요? 축하하고 위로해줄 마음은 진심인데 솔직히 그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계산기가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랑 나는 얼마나 친했지? 예식장이 어디지?
또는 요즘 식대가 얼마더라 하고 말이죠. 아마 직장인분들이라면 다들 속으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와, 도하 아나운서 멘트에 저는 200% 공감하는데요. 축하하는 마음이야 당연히 크지만 요즘 물가도 너무 많이 오르고 웨딩홀 식대도 워낙 비싸다 보니 얼마를 내야 과연 신뢰가 안 될까? 이 금액 정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매일 보는 회사 사람이나 안 챙기자니 애매하고 다 챙기자니 부담스러운 동료 청첩장을 받았을 때가 가장 고민이죠. 5만 원은 적은 것 같고 10만 원은 부담스럽고요. 네, 모두가 같은 마음이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설문조사에 따라서도 보면 무려 79%가 경조사 지출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이터로 본 일터에서는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관계별 적정 축의금 기준을 통계 데이터로 깔끔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정말 궁금했는데요. 통계적으로 직장인들은 친분에 따라 얼마 정도를 적정하다고 보나요? 네, 데이터를 보시면 기준이 아주 명확했습니다. 일만 하는 얼굴 또는 얼굴만 아는 직장 동료에게는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5만 원이 1위를 차지했고요. 반면 적당히 친한 동료는 10만 원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같은 부서원이거나 사적으로도 친한 동료는 15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를 꼽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5만 원과 10만 원 사이에는 친분 정도에 따라 선이 그어지는 것 같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예식장 식대가 5만 원에서 6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서 5만 원 내고 직접 가서 밥 먹기에 눈치 보인다는 분들도 많던데요. 그 부분에 대한 수치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직접 참석해서 식사를 할 경우에는 친분과 상관없이 최소 1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응답이 65%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참석하지 않고 5만 원만 송금한다는 비율도 54%나 됐고요. 네, 서로 부담을 줄이려고 참석하지 않고 그냥 봉투만 전하는 문화가 생겼네요. 그런데 요즘에는 청첩장을 직접 주지 않고 모바일 청첩장이나 메시지만 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땐 혹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한데요. 평소에 연락도 별로 없다가 모바일 청첩장만 툭 보내면 솔직히 좀 난감하거든요. 네, 그렇죠.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종이 청첩장이나 식사 대접 없이 모바일 청첩장만 받는 경우 축의금을 안 내거나 액수를 줄인다는 응답이 무려 61%였습니다. 성의 없이 전달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인데요. 최소한의 성의나 친분이 전제되어야 경조사비도 기쁜 마음으로 보낸다는 거죠. 네, 결국 축의금이라는 게 돈의 액수보다는 평소에 쌓아온 소통이나 관계의 깊이를 반영하는 거네요. 네, 오늘 데이터를 들으면서 나만의 경조사비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상대방과의 관계나 참석 여부에 맞춰서 부담 없는 선을 정해두면 머리 아플 일도 좀 줄어들겠어요. 네, 맞습니다. 경조사비는 남의 눈치를 보기보단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진심으로 축하하고 위로할 수 있는 선에서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금액에 대한 부담보다는 서로의 앞날과 기쁨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경조사 문화가 자리 잡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수연 아나운서가 준비한 주제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은 혹시 휴가 가셨을 때 주말에 계곡이나 바다에 놀러 가서도 손에서 스마트폰을 못 놓고 메신저 알림 울릴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경험 있으신가요? 팬데믹 이후에 일터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퇴근을 하고 연차를 썼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사무실에 갇혀있는 일명 보이지 않는 잔업이 요즘 직장인들을 침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HR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휴가지나 주말에도 업무 메시지와 메일을 확인하느라 제대로 쉬지 못하는 심리적 퇴근 실패율이 무려 78%에 달했다고 합니다. 아, 78%요? 그럼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휴가를 떠나도 사실상 장소만 바뀐 야근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솔직히 저도 휴가 중에 알림이 뜨면 안 보면 마음이 불안하고 또 보자니 기분이 망가지고 정말 진퇴양난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급한 건 아니지만 확인 좀 해주세요라던가 휴가 잘 보내고 오셔서 확인 부탁드려요 같은 메시지가 쉬고 있는 뇌를 강제로 업무 모드로 전환시키곤 합니다. 휴게 시간을 인질로 잡는 보이지 않는 잔업이 직장인들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는 셈이죠. 네, 정확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끊이지 않는 연락의 굴레가 업무 효율을 높이기는커녕 심각한 생산성 착시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퇴근 후나 휴가 중에 끊임없이 업무 연락을 받는 직원들의 직무 번아웃 위험도는요, 무려 2.4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상시 연결 상태로 지낸 직원의 61%가 오히려 출근 후 진짜 집중해야 할 업무 시간에 뇌 피로도 때문에 몰입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는 겁니다. 네, 쉬는 시간에 억지로 일을 붙잡고 있다 보니 정작 일해야 할 시간엔 집중력이 뚝 떨어지는 역효과가 나타나는 거군요. 네, 그렇겠네요. 역효과, 이제 그게 역효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휴식과 업무의 경계가 무너지면 온종일 얕은 일만 반복하게 되고 결국 조직 전체의 고차원적인 업무 생산성을 깎아먹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수연 아나운서, 이 보이지 않는 잔업을 끄고 제대로 쉬면서 일 성과도 높이는 현실적인 대안 혹시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선진 기업들을 중심으로 거세게 불고 있는 연락 안 받을 권리 제도가 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퇴근 후 메신저 접속 차단, 휴가자 업무 연락 금지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기업들의 데이터를 분석해 왔는데요. 직원들의 번아웃 지수가 무려 41%나 감소했고요. 또 업무 시간 내 몰입도와 목표 달성률은 오히려 32%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무작정 오래 붙잡아두는 게 아니라 완벽한 오프를 보장해 주었더니 복귀 후 업무 시간 동안에 폭발적인 온으로 되돌아오는 거군요. 네, 맞아요. 쉬는 시간을 확실히 보장해 주는 것. 결국 기업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가장 똑똑한 전략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24시간 연결된 스마트폰 시대, 진정한 일터의 경쟁력은 얼마나 계속 연결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단절하고 재충전하냐에서 옵니다. 퇴근 후 켜진 메시지 알림을 끄는 용기, 그리고 동료의 휴가를 완벽히 지켜주는 배려가 우리 조직을 살리는 진짜 생산성입니다. 내일 퇴근길에는 업무 메신저 알림 잠시 꺼두시고요. 내 뇌에 완벽한 휴식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네, 쉬는 시간마저 일에 얽매이게 하는 보이지 않는 잔업에서 벗어나 완벽하게 휴식을 보장해주는 것이 오히려 일의 능률과 기업의 성과를 높이는 가장 똑똑한 방법이었네요. 취업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 기업을 알고 잡자를 박재민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기업을 쉽고 흥미롭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입니다. 헬스장이나 보건소에 가면 두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두 발로 발판을 밟은 채 몇 초간 가만히 서 있어 본 적 있으시죠? 잠시 후 출력되는 종이 한 장에는 내 체지방량, 근육량, 심지어 팔다리 밸런스까지 숫자로 정확하게 찍혀 나오는데요. 전 세계 체성분 분석기 시장의 표준을 만든 숨은 알짜배기 기업 인바디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바디 젠다라고 말할 만큼 인바디는 이제 하나의 고유 명사가 됐습니다. 사실 체성분을 측정하는 방식 자체에는 예전부터 존재했지만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는 게 문제였다고 하는데요. 몸에 미세한 전류를 흘려보내 저항값을 측정하는 생체 전기 임피던스 분석법을 활용하되 나이나 성별 등을 추정치로 보정하지 않고 오직 실측값으로 정밀하게 분석해내는 독자 기술을 완성해낸 곳입니다. 1996년 체성분을 정확하게 재는 기계를 만들어보자는 목표 하나로 설립된 인바디는 초기 병원 전용 의료기기 시장을 시작으로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거치며 체성분 분석의 기준 자체를 새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손과 발 총 8개 전극을 활용해 부위별 근육과 체지방까지 나눠서 보여주는 독자적인 측정 방식을 선보이며 국내 시장의 압도적인 강자로 올라섰는데요. 이후 헬스장, 보건소, 스포츠구단까지 활용처를 넓히며 회사는 또 한 번 퀀텀 점프를 이루어냅니다. 탄탄한 기술력과 특허가 더해지면서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 공략의 속도를 올렸는데요. 현재 인바디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 100개국이 넘는 국가로 수출까지 성공적으로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미국 프로스포츠 구단과 유럽 병원, 그리고 세계 각국의 피트니스 센터에서도 인바디 장비를 앞다퉈 도입하고 있고 최근에는 가정에서도 손쉽게 체성분을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체중계 라인업을 선보이며 일반 소비자 시장까지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는데요. 뿐만 아니라 병원용 정밀 진단 장비를 넘어 근감소증 등 노년층 건강관리에 특화된 솔루션까지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더욱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측정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연동해 병원과 트레이너가 실시간으로 환자와 회원의 변화를 관리할 수 있는 헬스케어 플랫폼까지 갖추며 토털바디 데이터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헬스장 안쪽에 무심코 놓여있던 기계 하나, 하지만 그 안에는 내 몸을 숫자로 정확하게 읽어내기 위한 대한민국 정밀 측정 기술의 집약체가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몸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묵묵히 헬스케어 혁신을 이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체성분 분석 전문 기업 인바디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헬스장에서 무심코 올라가던 체성분 측정기를 고유명사로 만든 주인공 인바디는 독보적인 정밀 측정 기술로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을 사로잡은 대한민국 대표의 헬스케어 기업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국의 모든 맛집과 축제,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전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노하늘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보시죠. 전국의 맛집과 축제,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이번 주말 어디 갈까 혹시 고민되시나요? 푸른 동해를 보고 싶지만 바다만 보고 돌아오기는 조금 아쉽다면 오늘 소개할 이곳에 주목해 주시죠. 맑은 바다에서 스노클링도 하고 수억 년의 시간을 품은 동굴도 만나고 바닷길을 따라 걷는 여행까지 즐길 수 있는 곳. 오늘 떠나볼 여행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입니다. 바다부터 동굴까지 삼척에서 꼭 가볼 만한 곳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삼척 여행에서 가장 먼저 만나볼 곳은 장호항입니다. 기암 괴석 사이로 맑은 바다가 펼쳐져 한국의 나폴리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데요. 특히 여름에는 투명 카누와 스노클링 등 다양한 해양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바다를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다면 인근 삼척 해상 케이블카도 좋은 선택입니다. 장호와 용화를 오가며 발 아래 펼쳐지는 동해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삼척의 푸른 바다를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놓치기 아까운 코스입니다. 이번에는 바다에서 산속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삼척에는 약 5억 3천만 년 전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거대한 석회암 동굴, 환선굴이 있습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 거대한 공간과 독특한 석회암 지형이 이어지는데요. 밖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풍경 덕분에 걷는 내내 지구의 오래된 시간을 직접 탐험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날에도 바다와는 전혀 다른 삼척의 매력을 만날 수 있는 곳. 삼척이 동굴의 도시로 불리는 이유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척에서는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는 또 멋진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다 절벽을 따라 이어지는 초곡 용굴 촛대바위길인데요. 푸른 바다와 기암 괴석을 가까이서 바라보며 해안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분위기를 원한다면 삼척 시내 안에 있는 죽서루도 있습니다. 50천 절벽 위에 자리한 오래된 누각에서 삼척의 자연과 역사를 함께 만나볼 수 있는데요. 바다와 동굴뿐 아니라 걷고 바라보는 재미까지 있는 도시가 바로 삼척입니다. 그렇다면 삼척 여행, 어디서부터 어떻게 돌아보면 좋을까요? 첫날에는 장호항에서 바다를 즐기고 해상 케이블카와 해안 풍경까지 만끽해 보시고요. 둘째 날에는 환선굴에서 색다른 자연을 만난 뒤 죽서루에서 여유롭게 여행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활동적인 여행을 좋아해도 조용히 풍경을 바라보는 여행을 좋아해도 모두 즐길 거리가 있다는 점이 삼척의 매력인데요. 다가오는 주말, 푸른 바다와 수억 년 전의 자연을 한꺼번에 만나보고 싶다면 이번에 삼척으로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이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전혜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육아휴직 꼭 몇 달씩 써야 할까요? 아이 방학에 일주일, 갑자기 아파서 2주. 이럴 때 딱 맞는 짧은 육아휴직이 생겼습니다. 8월 20일부터 시행된 단기 육아휴직인데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부모인 근로자라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갑자기 돌봐야 할 순간이 생기는데요. 학교나 어린이집이 쉴 때, 방학을 맞아 아이를 돌봐야 할 때, 또 아이가 아파 곁을 지켜야 할 때마다 연차를 쓰기도 쉽지 않고 몇 달씩 육아휴직을 쓰는 것도 부담스러웠는데요. 이젠 이런 경우도 짧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당일 신청도 가능한데요. 짧게 사용하더라도 기본 요건을 갖췄다면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꼭 알아둬야 할 점이 있는데요. 단기 육아휴직이 생겼다고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 1, 2주가 추가되는 건 아닙니다. 짧게 사용한 기간 역시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는데요. 예를 들어 일주일을 사용했다면 그 일주일 역시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또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아이의 방학이나 휴원, 휴교, 질병과 같은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같은 시기에 여러 근로자가 신청해 회사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엔 사용 시기가 조정될 수도 있는데요. 이때 회사는 근로자와 협의를 통해 그 사유와 변경된 휴직 기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렇게 몇 달씩 쉬기는 부담스럽고 연차만으로 부족했던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새롭게 달라진 육아휴직, 필요한 분들은 사용 조건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쓸정이었습니다. 남들의 속도에 조급해하지 않고 나만의 방향을 따라 담대하게 걸어갈 때 우리는 가장 빛나는 결실을 맺게 됩니다. 오늘 잡학사전이 준비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걸어갈 그 길에 따뜻한 위로이자 든든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떤 변화 앞에서도 스스로의 가치를 믿고 당당히 나아갈 여러분의 모든 도전을 마음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커리어와 삶을 한층 더 풍요롭고 단단하게 채워줄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